한 어머니가 딸을 위해 정성껏 마련한 2천만 원의 결혼 지참금. 그 안에는 축복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딸의 시어머니는 몰래 그 돈을 가로채 자신의 작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써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 집에 시집 왔으니 며느리도 내 거지라며 공공연히 소리쳤습니다. 돈과 가족, 그리고 권력을 둘러싼 싸움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시댁의 강압과 부당함 앞에서도 친정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용기로 판세를 완전히 뒤집을 묘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진실을 폭로하고 가족의 정과 규칙을 짓밟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녀의 방식은 충격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여성분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혜와 용기로 가득 찬 이 승부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탐욕스럽게 딸의 헌신을 삼키려던 이들이 어떻게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 앞에서 무릎 꿇게 되었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제 이름은 김영수. 올해 65입니다. 국어 교사로 교단에 서다 정년 퇴임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고 글을 읽으며 살았기에 세상의 이치는 모두 책 속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난해한 문장은 바로 우리 집이라는 읽기 힘든 책 속에 적혀 있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제 외동딸 지은이는 올해 28, 다음 달이면 시집을 갑니다. 상대는 딸아이가 직접 만난 박민호라는 청년입니다. 겉보기엔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 젊은이라 저도 별다른 반대 없이 허락했습니다. 딸이 좋다는데 인생은 본인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정엄마로서 가장 큰 소원은 그저 딸이 구박받지 않고 마음 편히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딸이 가장 좋아하는 닭볶음탕을 한솥 끓여놓고 퇴근 후 집으로 오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가을 날씨는 으슬으슬해서 뜨끈한 국물로 몸을 좀 녹여야 깊은 얘기도 술술 나올 것 같아서였죠. 엄마, 맛있는 냄새. 진짜 좋다. 지은이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팽개치고는 어릴 때처럼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코 하나는 정말 기가 막히게 밝은 아이입니다. 저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웃음 지었습니다. 가서 손 씻고 와. 금방 밥 줄게. 그나저나 결혼 준비하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네. 어휴, 안쓰러워라. 아잉, 엄마가 요리를 너무 잘해서 그래. 나 더 살찌면 드레스 안 들어간단 말이야. 딸아이가 뒤에서 저를 와락 끌어안으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딸의 체온. 그것은 제 평생 가장 소중한 난로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토닥이며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하면서도 시큰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8년을 애지중지 키운 보물 같은 내 딸이 다음 달이면 남의 식구가 된다니. 저녁 식탁에서 우리는 결혼식 준비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답례품은 어디로 했는지, 하객 명단은 다 정리됐는지, 지은이는 종알종알 떠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눈빛이었죠. 저는 그런 딸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끝낸 뒤 저는 안방 깊숙한 곳에 있는 수십 년간 잠가둔 자개장 서랍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지은이에게 다가가 그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열어봐. 지은이가 봉투를 뜯더니 그 안에서 은행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예금주에는 딸의 이름이, 그리고 잔액란에는 선명하게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 큰돈을 나한테 왜 줘? 저는 딸 옆에 앉아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퇴직금이랑 연금 아껴서 넣어주려고 따로 모은 거야.
엄마가 주는 결혼 지참금이자 네 비상금이야. 비상금이라니. 지은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통장을 내려놓고 저를 껴안더군요. 엄마, 고마워. 근데 엄마도 노후에 써야지. 이거 적은 돈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저으며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말 잘 들어. 이 돈에 대해서 엄마가 3가지 원칙을 정했어. 꼭 명심해야 해. 딸은 자세를 고쳐 앉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째, 이 돈은 너한테 주는 거지. 박서방네 주는 게 아니야. 사위 박민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네 비상금이야. 네가 정말 사고 싶은 걸 사거나 급할 때 쓰라고 주는 거야. 돈 없어서 남 눈치 보고 기죽지 말라고 주는 거란다. 둘째, 이 사실은 너 말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시댁 식구들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넌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돈만큼 사람 본성 확인하기 좋은 게 없다. 셋째, 비밀번호는 네 생일로 해뒀어. 통장이랑 도장은 따로따로 잘 보관해. 여자가 주머니에 돈이 좀 있어야 허리 펴고 사는 법이야. 단숨에 말을 마치고 지은이를 쳐다봤습니다. 딸의 표정이 미묘하더군요. 감동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엄마, 민호 씨 좋은 사람이야. 우리 돈 탐낼 사람 아니라고. 시어머니랑 시누이들도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이제 다 한 가족이 될 건데 그렇게 선 긋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저는 한숨을 내쉬며 딸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랑에 푹 빠진 예비 신부에게 이런 현실적인 충고가 들릴 리 없겠죠. 자꾸 말해봤자 제가 딸의 결혼에 초를 치는 것처럼 느낄 테니까요. 엄마가 박서방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네가 혹시라도 서러운 일 당할까 봐 그래.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엄마가 이기적이어서 너한테 보험 하나 더 들어준다고 생각하렴. 엄마 말 듣고 돈 잘 챙겨둬. 지은이는 제 고집을 못 걷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통장과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돌아가는 딸의 얼굴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현관을 나서며 뒤를 돌아 엄마, 걱정 마. 나 진짜 행복하게 잘 살 거야. 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제 얼굴에 걸려있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부디 이 모든 게 그저 노파심 많은 늙은이의 기우이길 바랐습니다. 딸이 시집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공원에 나가 이웃들과 체조를 하고 오전엔 시장을 보고 오후엔 드라마를 보거나 예전 교과서를 뒤적였습니다. 지은이가 있을 땐 투닥거리기도 하고 회사 얘기도 들으며 사람 사는 것 같았는데 딸이 떠나니 이 오래된 아파트가 남편 보낸 직후처럼 다시 죄래졌습니다. 그래도 딸이 가정을 꾸렸으니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베란다 난초에 물을 주다가 문득 딸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지은이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꽤 밝더군요. 엄마? 안 그래도 전화하려고 했는데. 그래? 통했네. 바쁘니. 아니, 점심 먹고 치웠어. 어머니가 오늘 돼지갈비를 한솥 하셨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럼 다행이고 사돈 댁이 잘해준다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제가 너무 걱정했나 싶더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 돈 생각이 나서 물었습니다. 참 지은아, 지난번에 엄마가 준 2천만 원 예금으로 돌려놨니? 그냥 두면 이자도 안 붙는데 날씨 춥냐고 묻듯 자연스럽게 물어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갑자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갑작스럽고 부자연스러운 정적은 날카로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아, 그 돈 말인데. 한참 만에 입을 땐 딸의 목소리가 쭈뼛거렸습니다.
어릴 때 잘못을 저지르고 혼날까봐 눈치 보던 딱 그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내 말 듣고 화내지 마. 응.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그게 며칠 전에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어쩌다 보니 그 돈 얘기가 나왔어. 딸은 빠르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련님도 곧 결혼하잖아. 근데 그쪽에서 예단을 좀 급하게 요구해서 어머니가 그 돈으로 잠깐 융통하면 안 되겠냐고 하셔서 순간 머리로 피가 솟구치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옆에 있던 수납장을 짚고서야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건 황당함이었습니다. 내 딸 비상금으로 준 돈이 왜 시동생 결혼 자금으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네가 줬니? 이 사이로 겨우 뱉어낸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드렸어. 지은이 목소리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민호 씨가 장남이고 동생 일에 형이랑 형수가 돕는 게 당연하다고. 이제 한 가족인데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냐고. 급한 불만 끄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꼭 갚는다고 하셨어. 그걸 믿었어. 결국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수십 년 교직 생활에 호랑이 선생님 시절 성량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지은, 너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애가 머리에 든 게 없니? 엄마가 했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거야. 엄마, 지은이가 겁에 질려 울먹였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 어머니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러신 거야. 부탁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 해. 민호 씨도 옆에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했고, 내가 안 준다고 하면 나를 얼마나 쪼잔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겠어. 너를 어떻게 보냐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서늘한 비애가 섞여 있었죠. 그 사람들은 지금 너를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호구로 보는 거야. 네 친정을 마음대로 가져다 써도 되는 현금 인출기로 보는 거라고.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전화로 딸에게 화를 내봤자 해결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지은아, 딱 하나만 묻자. 시어머니가 돈 가져갈 때 차용증은 썼니?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은 뻔했습니다. 안 썼어. 가족끼리 그런 거 쓰면 정상한다고. 그래, 가족끼리 참 좋네. 전화를 끊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의 회색 하늘을 보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학생들에게 시비 옳고 그른을 가리고 선을 지키라고 가르쳤건만 정작 내 딸은 결혼이라는 첫 수업에서 그 선을 너무나 쉽게 뺏겨버렸습니다. 제 피 같은 돈과 마음을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린 겁니다. 아니, 지은이 잘못이 아닙니다. 애가 너무 순진하고 착해서 그렇죠. 잘못은 그 착한 마음을 이용해 제 입속을 채우는 시댁 식구들에게 있습니다. 눈을 감자 사돈 최순자 여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보니 그건 선량한 웃음이 아니라 능구렁이 같은 계산 속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딸에게 결혼 생활의 쓴맛을 보여주겠다면 친정엄마인 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제대로 된 보충 수업을 해줘야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계획이 서자 주저할 게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공원 체조를 건너뛰고 바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너랑 박서방 오늘 저녁에 시간 비워라. 내가 밥 살게. 사부인도 같이 모시고 나와. 결혼하고 정식으로 식사 한번 제대로 못했잖아. 아무런 감정도 실리지 않은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밥 먹고 얼굴 보자는 거야. 저는 덤덤하게 덧붙였습니다. 돈 문제는 얼굴 보고 확실히 해야지. 시어머니가 갚는다고 했다며? 그럼 만나서 날짜 정하고 차용증 하나 쓰자. 그래야 뒤탈 없고 서로 깔끔하지. 차용증.
지은이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변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어머니 겨우 진정시켰는데 엄마가 와서 이러면 난 시댁에서 진짜 곤란해져. 김지은, 제 목소리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네 돈 2천만 원을 뺏겼는데 너는 시어머니 기분 상할까봐 걱정이니? 잘 들어. 오늘 저녁 네가 자리 안 만들면 엄마가 직접 사돈댁으로 쳐들어갈 거야. 밖에서 점잖게 얘기할래? 아니면 집구석에서 동네 사람들 다 구경하게 만들래? 네가 선택해.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딸에게 협박에 가까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결국 지은이가 울먹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 근처에 있는 깔끔한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격식 있는 곳이었죠.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사돈 최순자 여사는 붉은색 개량 한복 상의에 머리를 잔뜩 부풀린 채 지금 보니 몹시 거슬리는 그 미소를 띠고 들어왔습니다. 사위 박민호는 제 눈을 피하며 쭈뼛거렸고 딸 지은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이렇게 비싼 밥을 사주시고 이거 죄송해서 어쩌나. 최 여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과한 친절을 떨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앉으세요. 박서방, 지은이도 앉고 음식이 나오고 직원이 문을 닫고 나가자. 방 안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최 여사 혼자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어찌나 싹싹하고 착한지 사돈 어른이 가정교육을 참 잘 시키셨어요. 시집 오고 나서 우리 식구들이 다들 입이 마르게 칭찬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지은이 손을 덥석 잡고 쓰다듬더군요. 저는 그 연극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모두에게 국을 한 그릇씩 떠주고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모시라고 한 건 식사도 식사지만 지은이 그 2천만 원 문제 때문입니다. 최 여사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박민호는 밥그릇에 코를 박을 기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최 여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부인, 작은 아들 결혼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셨던 건 압니다. 지은이가 마음이 약해서 선뜻 내준 모양인데 그래도 순서는 지켜야죠. 그 돈은 제가 지은이 비상금으로 준 겁니다. 박서방네 예단비가 아니에요. 빌려 가셨으면 언제 갚으실 건지 날짜는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 여사는 냅킨으로 입을 쓱 닦더니 느릿하게 대꾸했습니다. 말투가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만하기 짝이 없었죠. 사돈 어른, 말씀이 좀 섭섭하네요. 무슨 남의 돈 떼먹은 사람 취급을 하시고 지은이가 우리 민호한테 시집 왔으면 우리 박씨 집안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람도 우리 식구고 돈도 우리 집안 돈이죠. 한 가족끼리 뭘 그렇게 내 거 따집니까? 남들이 들으면 웃어요. 기가 막혀서 숨이 턱 막혔지만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그럼 사부인 말씀은 그 돈 안 갚겠다는 뜻입니까? 아니, 안 갚는다는 게 아니라 한 식구끼리 야박하게 굴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그 돈 내 아들 장가 보내는 데 쓴 거잖아요. 동생 잘 살면 형이랑 형수한테도 좋은 일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뻔뻔하게 아들 박민호를 쳐다보더군요. 저도 사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박서방,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자네도 같은 생각이야. 박민호는 우물쭈물하며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우리 다 잘 되라고 하시는 거니까. 좋아. 아주 잘 알겠네.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종이와 펜을 꺼내 테이블 회전판 위에 올려놓고 그들 앞으로 돌렸습니다. 정, 그렇다면 당장 갚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대신 차용증 쓰세요. 빌린 사람, 금액, 상환 날짜 적어서 확실히 합시다. 그래야 저도 제 딸한테 할 말이 있죠. 이게 제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그 종이를 보자마자
최 여사는 꼬리 밟힌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사돈 어른,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우리를 무슨 사기꾼 취급해요? 내 며느리 돈 내가 쓰는데 무슨 차용증이야? 밖에서 우리 집안 망신 줄 일 있어요. 마지막에는 거의 식탁을 내리치듯 소리 질렀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봤습니다. 지은이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제 옷소매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해. 응, 엄마. 라며 비는 딸의 비굴한 모습과 당당하게 소리치는 저 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밥 사주길 잘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내 국그릇 밑에 눌러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챙겨 들고 최 여사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오늘 밥값은 제가 냅니다. 하지만 똑똑히 기억하세요. 나 김영숙 딸의 지참금은 그리 쉽게 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안 쓴다고요? 괜찮습니다. 조만간 사부인 입으로 직접 해달라고 사정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저는 울고 있는 딸을 뒤로 하고 미련 없이 식당을 나왔습니다. 찬바람을 맞으니 그제야 등줄기가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말로 하는 협상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 방식대로 내 것을 되찾아올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 어떻게 집에 왔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옥죄어 오는 듯한 통증.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을 때 오는 화병 같은 것이었죠. 저는 평생 남들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적 없는 사람이지만 그날 밤 텅 빈 거실에서 몸을 떨며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분하고 억울해서 생긴 마음의 병이었죠. 다음날 점심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저는 딸이 미안하다고 몸은 괜찮냐고 물어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원망 섞인 비난뿐이었습니다. 엄마, 어제 왜 그랬어? 엄마 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화내셨는지 알아? 민호 씨도 나랑 말도 안 해. 엄마 때문에 내 입장이 얼마나 난처해졌는지 아냐고. 자기 탓이 아니라 제 탓을 하는 딸.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보다 더 야속했습니다. 엄마, 내 말 듣고 있어. 저는 쉰 목소리로 차갑게 물었습니다. 김지은, 시어머니가 돈 언제 갚는다는 말은 하더냐? 아니,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돈 얘기를 해. 그래서 너는 네 노후자금 2천만 원을 날리고서라도 시어머니 가식적인 웃음을 사고 싶은 거냐? 엄마는 말이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됐다. 끊어라. 저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워 벽을 보고 돌아 누웠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저렇게 바보같이 당하고만 사는 딸이 불쌍해서, 그리고 지난 세월 헛똑똑이로 키운 것 같아 저 자신에게 화가 나서 울었습니다. 실컷 울고 나니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평생 국어 선생님으로 살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최 여사 같은 사람에겐 쇠기의 경일기였습니다. 강대강으로 부딪히면 딸 말대로 중간에 낀 지은이만 터질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땐 머리를 써야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패를 점검했습니다. 돈은 이미 뺏겼고 딸은 시댁 편입니다. 저는 고립무원. 하지만 제겐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지금 지은이 부부가 살고 있는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그건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과 제 평생 모은 돈을 합쳐 지은이 대학 졸업 때 사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지금처럼 미치지 않았을 때라 가능했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모두 제가 냈고 등기 권리증에는 소유주 김영숙이라는 제 이름 3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딸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주고 싶어
박서방을 들어와 살게 했고 월세 한 푼 안 받았습니다.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이걸 당연한 권리로, 아니 저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약점쯤으로 여긴 겁니다. 최 여사가 저렇게 기고만장한 것도 결국 제 재산이 다 자기 아들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겠죠. 오산입니다. 나 김영숙 아직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습니다. 열이 펄펄 끓는 머릿속에서 계획이 하나둘 맞춰졌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중요 서류를 보관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붉은색 등기 권리증, 매매 계약서, 그리고 제가 대출금을 갚았던 은행 전표들을 꺼내 식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마치 생애 마지막 수업을 준비하는 교사처럼 비장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고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줄 때의 상황, 딸과의 통화 내용, 식당에서 최 여사가 했던 폭언들을 하나하나 날짜와 함께 구술해서 녹음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야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진짜 전쟁이 시작될 테니까요. 몸을 추스른 후 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한숨 쉬지 않았고 딸에게 먼저 전화해 아쉬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공원 가고 시장 가고 이웃들과 웃으며 지냈습니다. 지은이가 몇 번 눈치를 보며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날씨 얘기나 물가 얘기만 하고 시댁 얘기는 일절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쪽에서는 제가 화가 좀 풀리면 결국 딸을 위해 숙이고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겠죠. 저는 그들의 그 안일함을 이용할 생각이었습니다. 싸움은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게 아니라 침착하게 기다리는 놈이 이기는 법이니까요. 일주일 뒤 저는 제 제자이자 지금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문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웬일이세요? 문덕아, 잘 지내니? 바쁜데 미안하다.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아유, 말씀하세요. 선생님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야죠. 저는 아파트 명의와 거주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딸 부부가 살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서는 없고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다는 상황을 설명했죠. 선생님, 그런 경우 법적으로 사용대차 관계라고 봅니다. 무상으로 빌려준 거죠. 소유주인 선생님이 언제든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비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내가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니? 선생님. 그건 정말 강력한 한 수인데요. 선생님이 전입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그 집의 거주자가 되는 겁니다. 소유주의자 거주자가 집에 들어가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쫓아낼 명분도 확실해지죠. 문덕이는 제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역시 선생님 제자라 눈치가 빠르구나. 고맙다. 다음 날 저는 주민센터로 가서 분당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빳빳한 새 주민등록증 뒷면에 변경된 주소가 찍혔습니다. 저는 그 길로 아파트로 갔습니다. 들어가지는 않고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동네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러 쓰레기 배출 요일도 묻고 동대표가 누구인지도 알아냈습니다. 여기 백오동 대표님이 아주 점잖고 공정한 분이세요. 경비 아저씨의 말을 메모해 두었습니다. 모든 체스말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보름 정도 지났을까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신용카드를 만들면 여행 할인이 된다는 말을 꺼냈을 때 저는 핑계거리를 찾았습니다. 집에 와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엔 힘을 쫙 빼고 약간 지친 듯 연기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며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내가 나이 먹고 괜한 고집 부렸나 싶다. 가족끼리 얼굴 붉혀서 뭐 하겠니? 네 말대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지은이는 깜짝 놀라면서도 반가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잘 생각했어.
엄마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그래. 엄마가 죽으면 다 너한테 갈 건데 그깟 2천만 원 때문에 네가 시댁에서 기죽으면 안 되지. 저는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 분당 아파트 명의 말이야. 미리 너희 앞으로 정리해 줄까 싶어. 증여로 할지 매매로 할지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 주말에 시어머니랑 박서방이랑 다 같이 모여서 의논 좀 하자. 사부인이 그런 거 잘 아실 거 아니니.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야? 진짜 집 주려고. 그럼 가짜겠니? 어차피 내 건데. 지은이는 흥분해서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30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에 다 같이 보자셔. 그리고 도련님네도 집 구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 같이 와서 얘기 좀 들어도 되냐는데 괜찮지. 그래. 사람 많으면 좋지. 그럼 일요일 오후 3시 너희 집에서 보자. 모든 게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까 알아둔 동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오동 503호 집주인 김영숙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일요일에 집 명예 문제로 가족 회의를 하는데 증인으로 좀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연세 지긋하신 분이 계시면 대화가 더 원만할 것 같아서요. 점장기로 소문난 동 대표님은 흔쾌히 수락하셨습니다. 이제 일요일 오후 3시 쇼타임만 남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반 저는 빈손으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제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 상석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2시 50분 동 대표님과 관리소장님이 도착했습니다. 집주인 되시죠? 말씀 듣고 왔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 계셔주세요. 그리고 3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사돈댁 식구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최 여사 부부, 박서방과 지은이, 그리고 시동생들 박지훈과 그의 약혼녀까지 마치 점령군처럼 당당한 기세였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저희 왔습니다. 최 여사는 거실에 앉아있는 낯선 남자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아파트 동 대표님과 관리소장님이세요. 진명의 이전이라는 게 중요한 일이라 증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최 여사는 눈을 반짝이며 아유, 역시 사돈어른이 꼼꼼하시네. 확실한 게 좋죠. 라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제 무덤을 파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모두 자리에 앉자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제가 지은이에게 준 지참금 2천만 원 반환 문제입니다.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싸늘해졌습니다. 최 여사가 당황해서 입을 열려던 찰나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집 얘기는 두 번째고 돈부터 해결합시다. 그 돈, 제 딸 비상금이지 박지훈 씨 결혼 자금 아닙니다. 오늘 돌려주시죠. 현금입니까? 이체입니까? 사돈어른, 지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 주신다고 해서 왔더니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니, 내 며느리 돈 내가 썼는데 뭘 자꾸 달라 말아 해요? 배째요. 돈 없으니까. 최 여사가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지은이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사람도 내 거고 돈도 내 거지. 차용증은 무슨 얼어 죽을. 최 여사의 육성이 거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박민호와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예비 동서가 될 여자는 경악한 표정으로 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동 대표님, 들으셨죠?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횡령입니다. 오늘 돈 못 받으면 이 녹음 파일 들고 바로 경찰서 갑니다. 동 대표님이 엄한 표정으로 거들었습니다. 사모님, 이건 아니죠. 며느리 돈을 허락도 없이 쓰시다니요.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시아버지가 나서서 말렸습니다. 아니, 오해요. 오해. 우리가 갚을게요.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당장 해결하세요. 왜냐하면 두 번째 안건 때문입니다. 저는 등기 권리증과 제 주민등록증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번째, 이 집은 제 집입니다. 오늘부로 이 집의 사용 승인을 철회합니다. 박민호 씨, 김지은 씨, 일주일 안에 방 빼세요. 네, 비명은 지은이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나가라니? 여기가 우리 집인데. 아니, 여긴 내 집이야. 난 너한테 잠시 빌려줬을 뿐이다. 저는 미리 작성해온 종이를 사위 박민호 앞에 밀었습니다. 이건 차용증입니다. 어머니가 빌려간 2천만 원. 자네가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면 이사 갈 시간 한 달 주지. 안 하면 저는 시동생 커플을 쳐다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경찰 불러서 콩밥 먹이고 예비 신부님 댁에도 이 사실 다 알릴 겁니다. 이런 집구석에 딸 보내고 싶어 할 부모가 있을까 모르겠네. 그 순간 예비 신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기야, 너네 집 진짜 콩가루다. 남의 돈 훔쳐서 내 결혼식 올려? 나 이 결혼 안 해. 여자가 밖으로 뛰쳐나가고 시동생이 미진아를 외치며 따라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죠. 최 여사는 망연자실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사위 박민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차용증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종이를 밀었죠. 지은이가 울면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쓰면 안 쫓겨나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돈은 돈이고 집은 집이야. 집을 비우라는 건 네가 그동안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는지 깨달으라는 벌이다. 네 발로 그 가짜 행복에서 걸어 나와. 저는 가방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한 달 뒤에 온다. 그때까지 원상복구해 놔라. 뒤에서 엄마 하고 부르는 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독해져야 내 딸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한 달 뒤 집에 가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친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작은 원룸을 구해나가서 혼자 살기 시작했고 직장도 다시 구했다고 하더군요. 남편 박민호와는 별거 중이라고 했습니다. 반년이 지났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니 지은이가 서 있었습니다. 살은 좀 빠졌지만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집 나오고 나서 민호 씨가 그러더라. 처가에 집 있는 거 아니었으면 우리 엄마가 결혼 허락도 안 했을 거다라고. 그 말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돈이 아니라 엄마가 준 건 독립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 혼자 살아보니까 나 꽤 잘하더라. 저는 그제야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펑펑 우는 딸의 등을 두드리며 저도 울었습니다. 내 딸이 드디어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2천만 원보다 아파트보다 더 값진 유산을 물려준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누군가는 매정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딸을 구하기 위해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를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는 사회적 사형을 선고받은 셈이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견디다 못해 해외로 도망쳤다고 하더군요.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는 작은 피아노 학원을 열었습니다. 어느 날 검진센터 근처를 지나다 퇴근하는 박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한잔 했습니다. 민우 얘기 들었어. 선장누님, 정말 대단해. 위험했지만 멋진 한방이었어. 어쩔 수 없었어. 난 간호사이기 이전의 엄마니까. 박 원장이 웃으며 가방에서 프린트된 종이를 꺼냈습니다. 지은이가 올렸던 그 인터넷 글이었습니다. 이거 알아? 이 글 퍼지고 나서 우리 센터에 오는 젊은 예비 신부들이 부쩍 늘었어. 그리고 나한테 슬쩍 물어봐. 혹시
항바이러스제 처방 기록 같은 것도 알 수 있나요? 라고. 물론 알려줄 순 없지만 예전처럼 그냥 넘기지 않고 한 번 더 꼼꼼하게 봐주게 되더라고. 적어도 찜찜한 게 있으면 눈치라도 더 주려고 해. 박 원장의 말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우리는 늙었습니다. 현직에서 물러나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네들이죠. 시스템과 법규 안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지만 양심이라는 불씨는 끄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작은 고갯짓 하나, 익명의 글 하나가 모여서 또 다른 누군가의 딸을 지키는 방패가 된 것입니다. 건배하자, 박 원장. 우리의 양심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어머니들을 위해. 카페를 나와 지은이의 학원 창문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가 꼬마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그 모습이 참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아이가 건반을 잘못 누르자 지은이가 다정하게 말하더군요. 괜찮아. 다시 하면 돼. 악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아. 그렇습니다. 악보를, 아니 실체를 똑바로 보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가 온 힘을 다해 저 가식적인 가면을 찢어버린 것은 다음 세대의 딸들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서 더 안전하게 속지 않고 걸어가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딸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혼수이자 유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기 결혼의 늪에서 딸을 구해낸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 어떻게 보셨나요? 법은 때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에 너무 느리거나 불완전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자님이었다면 의사의 그 작은 암시를 믿고 끝까지 파헤쳤을까요? 아니면 설마 하고 넘겼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결혼을 앞둔 친구나 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경각심을 갖는 것만으로도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